네, TMF 2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이야기는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축구 팬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저도 좀 놀랐는데 자말 무시알라 선수의 장기 부상 소식이 이제 들려왔는데요. 이번 클럽 월드컵 8강전이었죠.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클럽 월드컵 8강 경기 때 무시알라 선수가 돈나룸마와의 경합 상황에서 비골골절 그리고 발목 탈구 부상을 당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구단 측 발표에 따르면 일단 최소 4에서 5개월가량의 결장이 예고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올해 연말쯤에 복귀를 한다고 해도 실전 경기를 뛸 만한 핏이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경기는 아웃이다 라고 지금 봐야 될 상황이고요. 사실 이 무시알라 선수의 중요성은 뭐 바이에른 뮌헨에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스쿼드의 뎁스로만 놓고 봐도 토마스 밀러 선수가 이번 클럽 월드컵을 끝으로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는 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뛸 수 있는 선수는 무시알라,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올리세나 게헤이루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무시알라 선수가 갖고 있는 비중은 특히 밀러 선수가 떠난 상황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고 21골을 기록했습니다. 득점도 득점이지만 무시알라만이 가지고 있는 좁은 공간에서의 대단한 드리블 능력, 이 선수는 정말 그 드리블 스텝이나 몸의 유연성, 그냥 드리블을 펼칠 때 보면 뭔가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선수예요. 어떻게 이런 자세에서 밸런스가 유지되면서 다음 동작을 저렇게 빠르게 가져갈까, 그런 우아함과 멋있는 어떤 드리블 동작을 다 가지고 있던 선수가 무시알라였기 때문에 이번 좀 큰 부상, 특히나 가장 무시알라 선수 본인이 가장 고통스러울 거고 충격이 클 텐데 이 부상이 부디 무시알라 선수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절대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상 훌훌 털어내고 무시알라 선수가 정말 이전보다도 더 잘하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좀 돌아와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무시알라 선수가 다가오는 25-26 시즌 전반기를 뛸 수 없다는 점은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선에 대한 보강 필요성이 아무래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선 보강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최우선 영입 타겟이었던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를 리버풀에게 빼앗겼죠. 그로 인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비르츠 선수, 독일 최고의 재능을 무시알라와 함께 비르츠까지 두 명 모두 바이에른 뮌헨이 품겠다라고 했던 구단의 야망을 결국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아틀레티코 클루브의 니코 윌리엄스 이적설도 잠깐 있었지만 일단 니코 윌리엄스는 원래부터 바르셀로나에 가까워 보였던 데다가 최근에 아틀레티코 클루브와의 재계약을 깜짝 발표하면서 바르셀로나, 특히 우리 원투펀치에도 나오는 영주 형님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니코 윌리엄스 영입은 바이에른 뮌헨은 실패했고요. 기타 영입 실패 사례를 보면 뭐 파리 생제르맹의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뭐 노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또한 소속팀의 판매 불가 선언으로 인해서 영입이 무산됐고, 또 하나 이제 도르트문트의 제이미 바이노 기튼스도 바이에른 뮌헨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머지않아 선수가 첼시행을 선택하면서 첼시로 이적을 하게 됐고요. 다르비와 같은 유망주 영입 경쟁에 있어서도 바이에른 뮌헨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뜨고 있는 링크가 이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인데 아직은 루이스 디아스가 본인이 바르셀로나를 좀 원한다는 이야기가 많긴 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제안을 했을 때 루이스 디아스도 귀를 좀 열어두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는 들려와서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리버풀이 합당하게 느낄 만큼의 제안을 준비할 수 있을지가 왼쪽 이 윙포워드 보강 작업에 있어서는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네 선수가 팀을 떠나면서 왼쪽 윙을 보강하는 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무시알라의 빈자리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선의 보강을 한 명이 아닌 두 명, 세 명 더 즉시전력감으로 갖춰야 되는 부담감이 확실히 커진 상황입니다. 무시알라가 없을 때의 문제점은 역시 상대의 수비 라인을 파괴할 수 있는,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를 또 파괴할 수 있는 드리블러가 부재하다는 점인데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를 뚫어내고, 특히 바이에른 뮌헨처럼 밀집 수비를 많이 상대하게 되는 팀들에게는 순간순간 개인의 번뜩임으로 수비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없는 공간에서도 다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의 존재가 매우 절실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무시알라 선수가 없을 때는 점유율이 높을지언정 그 의미가 좀 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속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시알라 선수의 빈자리를 하루빨리 메우는 것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중요해졌고, 막스에벨 단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원래 중요했던 왼쪽 윙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행동을 좀 늦게 가져가면서 다른 구단들에게 경쟁에 밀리면서 결국 좋은 매물들을 많이 빼앗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윙 영입도 지금 바쁜데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이선의 즉시 전력감을 적어도 2명 이상을 영입해야 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중압감을 받고 있을 거라고 좀 느껴집니다. 또 하나의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우려점이라면 이번 클럽 월드컵을 통해서 느꼈던
콤파니 감독에 대한 일구심인데요. 첫 번째 시즌은 몇 가지의 아쉬움이 있었다고 한들 부임 첫 시즌이었고 결국은 분데스리가 트로피를 다시 탈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콤파니 감독의 첫 시즌인 걸 고려하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두 번째 시즌이고 콤파니 감독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아쉬운 점을 조금 더 보완해 오는 것,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콤파니 감독을 보면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공격은 이전에 번리 때도 그렇고 안드레우트 때도 그렇고 항상 한결같습니다. 점유율 기반의 높은 수비 라인, 그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최대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 자체를 지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콤파니가 가지고 있는 전술의 철학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높은 수비 라인을 가져가면서 발생하는 콤파니 감독의 독특한 수비 전술입니다. 콤파니 감독은 수비 전술을 쓸 때 센터백들에게 상대 공격수에 대한 맨마킹을 지시하는데 극단적으로 후방에 센터백 2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선수들을 모두 올려보내서 공격에 가담을 시키거든요. 좌우 윙포워드는 폭을 벌리고 오히려 풀백들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중앙 쪽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는 나란히 내려오는 움직임을 번갈아 가져가면서 중앙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번뜩이는 개인의 움직임을 넓게 가져가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공격에 참여하는 인원을 보면 중앙에 있는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 좌우로 넓게 벌어지는 윙 자원들, 그리고 그 윙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중앙을 파고드는 풀백들, 여기에 빌드업에 참여하는 미드필더 2명 중 키미 선수는 후방 빌드업을 위해서 아래에 좀 남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파트너로 나와 있는 고레츠카, 특히 고레츠카가 나올 시에는 좀 더 박스 쪽으로 많이 전진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파블로비치가 나오면 파블로비치는 그래도 경기를 조립해주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미드필더 2명 위치가 자기 진영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공격 작업에 참여를 해야 되고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이 라인을 올리고 공격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일 때는 상대 진영 좀 위쪽에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결국은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 후방을 책임지는 선수는 오롯이 센터백 2명뿐이라는 건데, 이 적은 숫자의 선수들에게 항상 콤파니 감독은 상대 공격수에게 1대1로 마크할 것, 맨마킹을 해서 수비할 것을 지시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수비수가 온다고 해도 자기 진영에서, 그것도 거의 센터 서클, 하프라인에 가까운 위치에서 90분 내내 상대 공격수와의 1대1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보장할 수 없거든요. 항상 상대가 2명만 공격을 시도할 거란 보장도 없죠. 역습을 위해서 일부러 7명으로 수비하고 나머지 3명은 올려보내서 미네는 센터백은 2명 있는데 상대가 3명이 올라와서 오히려 수적으로 열세에 빠져있는 상황도 90분 경기 동안에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진은 누가 나와도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김민재 선수 실수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우파메카노나 김민재 그리고 요나단 타의 경우도 바이에른 뮌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센터백들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이 선수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량은 확실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전술에서는 아무래도 이 선수들의 장점보다는, 장점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한두 번 실수해서 나오는 뚜렷한 약점, 뚜렷한 실수들이 결국 더 많이 각인이 되면서 센터백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절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파리 생제르맹전에서 요나단타 선수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인데, 요나단타 선수의 어떤 적응이나 기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어떤 선수가 와도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고 치명적인 실수가 90분 동안 한두 번은 꼭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는 이게 오히려 구조적으로 선수를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 몰아넣는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콤파니 감독이 갖고 있는 전술에 대한 리스크가 결국 이번 클럽 월드컵을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팬분들이 가장 아쉬워할 수 있는 건 클럽 월드컵 여정에서 드러났던 콤파니 감독의 잘못된 선택인데, 조별리그 3차전 벤피카전을 다시 복귀해 보겠습니다. 당시 벤피카전 때 바이에른 뮌헨은 아직 조 1, 2위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6강은 진출했지만 1위를 하냐 2위를 하냐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 2위, 웬만하면 1위를 해서 어려운 대진을 피하는 것을 바이에른 뮌헨은 목적으로 삼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벤피카의 경기 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힘을 쭉 뺀 선발 라인업을 꾸렸고, 그 결과 벤피카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면서 결국은 조 2위로 밀려났거든요. 첼시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플라멩구를 16강에서 만났고, 다행히 플라멩구를 바이에른 뮌헨이 잡기는 했지만 8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는 죽음의 대진에 걸릴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바이에른 뮌헨이 벤피카를 대신해서 조 1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16강 상대는 플라멩구보다 조 순위가 낮았던 첼시를 만났을 거고요. 만약에 첼시를 격파했다, 그러면 지금 대진으로 놓고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8강에서 만날 수 있었던 팀은 파우메이라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8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운 대진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벤피카전 콤파니 감독이 로테이션을 두였던 선택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패착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클럽 월드컵 8강에 만족해야 되는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물론 뭐 반대쪽 대진에 탔다고 해서 16강에서 무조건 첼시를 잡는다든지 8강에서 무조건 파우메이라스를 잡는다든지 이런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환경 자체로는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을 거란 점에서 이 상황에 놓인 것, 그리고 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콤파니 감독의 선택이 가장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파리와의 경기, 일단 대진 자체도 상당히 쉽지 않았을 뿐더러 이 경기에서 파리 공격진의 속도 그리고 템포에 고전하면서 수비 조직력 문제가 다시 한번 노출이 됐었던 바이에른 뮌헨이었고요. 그래서 요나단 타의 부진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시 콤파니가 가지고 있는 고위험 수비 시스템의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콤파니 감독도 어딘가 모를 불안 요소가 있고, 이적 시장은 왼쪽인 보강이 여전히 더딘 데다가 무시알라의 부상으로 인해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보강까지 추가적으로도 부담이 찾아온 상황. 이 상황에 지금 이적 시장과 관련된 바이에른 뮌헨의 소식들을 정리해보면, 일단 왼쪽 윙은 여전히 루이스 디아스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루이스 디아스가 하지만 여전히 일단 본인은 바르셀로나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리버풀과의 구단 협상을 리버풀이 한 8,200만 유로가량을 최소 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쉽게 보내줄 자원을 아니다 라고 리버풀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 루이스 디아스 딜은 현재로서는 변수가 상당히 많은 딜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외에 찾아봐 볼 수 있는 현재 이적 시장의 매물들을 보면 사실 조금 우려되는 선수긴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커스 래시포드, 윙 자리가 필요한 팀 항상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높은 주급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입을 타진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외에도 브라이튼의 미토마 카오루, 파리의 바르콜라, 뭐 슈투트가르트의 닉 볼테마데, 윙이나 공격수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이제 후보들이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지금 뭐 무조건 누구라고 특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누구든 간에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항상 이 수뇌부진, 특히 입김 높은, 입김이 센 고위층의 이야기가 항상 많이 반영이 좀 되는 구단이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정리하고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다른 구단 대비 영입을 하고 정책을 뭔가 펴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현대 이적 시장에서는 더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과정을 너무 많이 거쳐가는 팀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 안타깝게도 과거와 다르게 최고의 독일 선수나 유럽 정상급 선수 영입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구단의 미상이 하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적 시장 누가 됐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정말 좋은 재능들, 뭐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 그리고 백업 공격수, 수비 뎁스 보강,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이적 시장을 지금보다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분데스리가 우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핵심 선수의 부상, 감독에 대한 전술적인 우려, 그리고 이적 시장의 실패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데요. 아직 25-26 시즌, 그래도 개막하기까지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았는데, 클럽 월드컵 때문에 이적 시장, 정확히는 선수 등록 기간이 6월에도 열리게 되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적 시장이 좀 빨리 열렸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오피셜이 발표돼도 늦은 건 아닙니다. 충분히 빠른 타이밍이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이 일단 클럽 월드컵 8강에서의 탈락은 너무 아쉬운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데, 이적 시장의 발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하루빨리 팬들이 느끼고 있는 실망감을 만회해 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MF 두 번째 시간을 살펴봤고요.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